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을 당뇨가 오기 전 우리 몸에서 이미 이런 일이 생깁니다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저희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암을 진단받으면 항상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 이 암이 도대체 언제 생긴 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암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생긴 거거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처음 저희가 진단받을 때 바로 생긴 게 아니고요. 뭐 며칠 전, 뭐 몇 주일 전 생긴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몸의 변화를 미리 알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당뇨를 예방하고 또 초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숙제를 합니다. 건강검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항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당뇨를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복 혈당이 측정을 해요. 공복 혈당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공복 혈당은 어디까지가 정상이냐? 99까지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126부터가 당뇨거든요. 그러면 내가 96을 이제 96이 나왔어. 그러면 보통은 공복 혈당 정상이네라고 이제 그 소견서가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보시면은 나는 당뇨 아니구나 하고 정말 안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잘못하면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분은 이제 공복 혈당이 96입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도 같이 검사를 해봤어요. 당화혈색소는 저희가 5.6까지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6.2가 나왔어요. 6.5부터가 당뇨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공복 혈당이 사례자, 이제 두 번째 사례자 같은 경우는 공복 혈당이 102가 나왔고 당화혈색소가 6.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분도 이제 당뇨 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복 혈당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인데 정상으로 판단하는 착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대부분 알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원장님들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실 거고요. 아니면 저희가 요즘에 종합검진 많이들 하시는데, 공단검진, 국가검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종합검진에는 거의 다가 이 당화혈색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복혈당은 그 순간의 혈당인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으로 치면 쪽지 시험 같은 거고요.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이제 당에 쩔어지는 거죠. 그래 되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적혈구의 수명이 한 2,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치면 중간이나 기말고사 같은 그런 이제 의미로 저희가 당화혈색소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균 2, 3개월의 평균 혈당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요 두 개를 같이 보셔야지 이제 당뇨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8시간 이상 공복을 했었을 때 혈장 포도당 농도가 126 이상. 그 다음에 75g 경구 포도당 부화 2시간 했었을 때 혈장 포도당이 200 이상.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은 경구 포도당 부화 검사까지는 잘 안 하는데요. 그래도 뭐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 A, B, C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날 바로 당뇨를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뇨하면 떠오르는 증상이 있죠. 다음, 다뇨, 그 다음에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뭐 공복이든 식후든 쟀었을 때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면 이제 요거를 저희가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은 혈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당뇨 환자분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손끝 이렇게 찔러서 검사하는 그 당뇨 기계 있잖아요. 그거는 모세혈관의 이제 당입니다. 그거는 요 진단 기준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찔렀을 때 200이 넘어간다 하시면은 병원에 오셔서 다시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제 병원에서 피를 뽑아서 원심 분류해서 혈장에서 이제 당을 측정하는 게 이제 저희가 진단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제대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뇨 진단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그날에 바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당뇨를 진단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요런 것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당뇨가 왜 생기냐를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제일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호르몬이 있죠. 이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식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이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고, 근육과 간, 지방에서 이 포도당을 써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이제 소장에서 이제 당이 흡수가 돼서 이제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고, 간, 지방, 근육에서 이 피 속에 있는 이제 당들을 다 흡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분당 서울대병원 임수 교수님이 이제 그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양인하고 한국인을 비교해 봤더니 일단 췌장의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이제 따지면은,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티코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티코랑 에쿠스급의 그런 이제 그 엔진 차이가 있는 거죠. 요 엔진의 그 크기 차이가 cc 차이가 있듯이 서양인은 이제 이 췌장이 크고, 우리 한국인은 이 서양인에 비해서 일단 췌장 크기가 12% 작고, 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상복부 초음파 많이 하잖아요. 일단 내가 당뇨가 처음 진단되거나 당뇨 전 단계인 경우는 반드시 상복부 초음파를 하셔야 됩니다. 상복부 초음파는 저희가 이제 간, 담도, 담낭, 췌장, 비장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면서 당뇨 전 단계인데 상복부 초음파를 했더니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췌장에 지방이 끼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에도 지방이 잘 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씬한데도 췌장에 지방이 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췌장의 크기도 작고 또 췌장에 지방이 끼니 제 역할을 못 하겠죠. 즉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서양인에 비해서 이제 당뇨가 잘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음파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 초음파를 보냐면, 처음에 저희가 그냥 당뇨가 성인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초음파 없이 이제 치료를 바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알고 보니 췌장에 어떤 당뇨 전 단계에 혹이 있거나 아니면 췌장암의 초기인 경우에 그거를 모르고 그냥 증상이 당뇨로 나타났으니 무턱대고 당뇨 치료부터 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제 그 타이밍을 골든타임 놓쳐서 결국은 이제 등 통증이 있고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뒤늦게 이제 대학병원 가셔도 이미 이제 손 쓸 수가 없어서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처음 진단 받으셨으면 하다못해 상복부 초음파라도 해서 꼭 반드시 췌장암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어쨌든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당뇨가 잘 걸릴 수 있는 됐다.
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인제 뭐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뭐 가져와 봤어요. 뭐 이렇게 두바이 초콜릿 뭐 약과 이렇게 다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애기들이 인제 아이들이 사 달라고 하니까 아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식생활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쪼금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인데다가 요즘에는 너무 인제 고칼로리 음식들이 많죠. 그리고 인제 요거 말고도 뭐 인제 그런 달달한 음료수 요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식단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인제 원래 췌장의 그런 췌장 기능도 떨어지는 그런 유전적인 이 영향이 있는 데다가 너무 인제 급격하게 서구화된 식단을 하다 보니 이제 당뇨 환자가 특히 젊은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임상에서 진료실에서 그걸 정말 몸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렇게 초반에 인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혈당을 확 올리는 그런 식단을 하게 되면 인슐린을 췌장에서 많이 인제 끌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제 인슐린이 초기에는 저희가 인제 인슐린의 역할이 세포로 피 속에 있는 당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어느 순간 이 세포는 이 인슐린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당이 세포로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안 들어오니까 인제 혈당에 인제 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장에 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슐린이 인제 좀 세포에서 잘 안 먹힌다. 이거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인제 없었을 때는 인슐린 하나만으로도 이제 충분하게 혈당이 떨어졌다면 인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하나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인슐린 하나만으로 택도 없어서 이제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인슐린을 2 개, 3 개 예를 들면 인제 저희가 그렇게 우리 몸이 쓰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췌장은 인제 인슐린을 인제 분비하는 그게 한도가 있어요. 무작정 내가 다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쓰고 쓰다가 우리도 인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로 따지면 처음에는 인제 그 자체 자본금으로 쓰다가 안 되면 인제 빚을 내고 안 되면 결국 부도를 맞듯이 결국은 인제 쓰다 안 되면은 부도 맞는 게 이제 당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인제 이게 결국은 당뇨의 전 단계로 나타나고 안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당뇨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식단을 관리 안 하면 인슐린이 우리 몸에 많이 되는 이제 고인슐린 혈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인제 아까 제가 우리 몸에서 당을 조절하는 장기가 3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간, 지방, 그다음에 근육. 근데 이 기능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은 인제 이 췌장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관의 문제고요. 특히 인제 근육이나 간, 지방 조직에서 제대로 당을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전혀 안 되고 특히 인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대부분 지방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간에서 당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원장님 제가 뭐 저녁을 일찍 먹고 이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면 높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래 간에서 인제 당이 자꾸 만들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제가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포커싱을 두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전반적인 대사 질환들 고혈압이나 고지혈, 뭐 지방간,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암까지 뭐 동맥경화까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은 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당뇨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미 혈당이 한 250, 300 정도 넘어가야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놀라고 인제 바로 인슐린 치료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인제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우연하게 병원에서 뭐 건강검진했든 아니면 뭐 인제 체열을 해서 진단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러면 당뇨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그러면 증상이 없지만 어떤 몸의 변화가 있는지 그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홀 2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진단받기 전에 이 몇 년 동안에 수십 년 전에 우리 몸에서 어떤 지표들이 있었는지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화이트홀 2 연구는 이제 영국 공무원 상대로 거의 6,500명 대상으로 이제 했고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공복 혈당도 되고 이제 인슐린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당을 먹여서도 혈당을 재보고 계속 검사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추적을 하다가 당뇨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검사를 쭉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럼 그 시점부터 다시 이제 의사들이 보는 거죠. 연구자들이 이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 그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혈당과 인슐린은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여기가 빨간색이 혈당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혈당은 이제 이게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니 인슐린이 세포에서 이제 여러 단계 세포에서 잘 안 먹히니 어쩔 수 없이 인슐린 하나 갖고 안 되니 2개, 3개가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분비가 이렇게 쫙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다가 이제 결국 췌장이 이제 더 한계에 달아치면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 주는 거죠. 그때부터 혈당이 팍 올라가서 이제 요때쯤 이제 당뇨로 진단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된 거죠. 이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보일 때 이제 요게 뭐 어떤 사람은 몇 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십몇 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우리가 증상이 없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당화혈소서 그냥 검사 안 하잖아요. 뭐 종합검진 하면 하는 거네 당뇨가 없는 분들은 그리고 뭐 인슐린이나 이런 검사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증상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건 알 수 없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당뇨 전 단계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된 인자들이 있더라. 그 인자들이 뭐냐? 이제 허리 둘레, 중성지방,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HDL 콜레스테롤, 혈압, 지방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힌트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공단 검진할 때 이제 허리 제조 또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 검사하죠. 혈압 제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지방간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공단 검진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공복 혈당도 정상으로 나왔지만 그 맨 마지막 소견에 뭐 대사 질환이 의심되니까 뭐 운동하고 뭐 이런 걸 하세요라고 적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공복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정상이면서 다만 인슐린 저항성인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보니 이제 조금 더 추가 검사를 해보면 당뇨 정상은 아니고 당뇨 전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당뇨 전 단계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단 검진만으로도 어느 정도 많은 힌트를 얻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차이예요. 사실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살이 찌니까 내장 지방이 나타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 보니까 대사가 안 되고 계속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간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방 세포에서 자꾸 이제 유리 지방산이 나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이제 간에서 자꾸 중성 지방 만들어내고 그 중성지방이 많이 만들어내면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거고요. 지방간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연관돼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19개 이제 코호트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29만 6천 명을 상대로 이제 지방간이 있는 분들 조사를 해봤더니 지방간이 있는 분들 중에 30%가 한 5년 정도 추적을 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향후 이제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2.2배 높더라.
인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런 인제 이런 지방간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고 결국 내가 당뇨로 가는 전 단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사실은 내가 뭐 인제 병원에 가시면 공단 검진하실 때 원장님들이 뭐 상복부 초음파도 뭐 추가하실래요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지방간이 있다고 하시면은 인제 내가 알고 보면 당뇨 전 단계일 수도 있고 향후에 5년 내에 당뇨가 일어날 확률이 한 2.2배 뭐 이 연구로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 정도 높으니까 인제 쪼끔 뭐 뱃살을 빼시고 그렇게 인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인제 이거예요. 그래서 인제 정확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공단 검진할 때 인제 여기 인제 간 초음파 말고 요렇게를 저희가 봐 주시거든요. 물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인제 2 년, 4 년마다 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회사 검진 받으실 때는 또 매년 보시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허리 둘레는 남자는 90 센티미터 이상 그러니까 35 인치 넘어간다. 여자는 33 인치 넘어간다. 이러면은 이제 복부 비만에 해당하고요. 중성 지방은 우리가 정상 기준이 150 입니다. 그래서 150이 넘어간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 그다음에 혈압은 이제 고혈압 전 단계, 뭐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고 혈당도 이제 정상이 아닌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사증후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요런 기준을 두고 이제 건강 검진을 하셨을 때 당신은 인제 대사 질환이 있습니다. 뭐 운동하세요. 체중 감량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코멘트를 달아 드리거든요. 이 기준이 바로 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인제 40대 남자분이신데 허리 둘레가 인제 35 인치가 넘죠. 그리고 중성 지방이 인제 150이 정상인데 210.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40 미만인데 39. 혈압도 138에 86 고혈압 전 단계죠. 그래서 인제 지방간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아무리 공복 혈당이 99로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거의 다 뭐 '당뇨 전 단계로 봐야 되지 않나.'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제 많은 분들이 인제 뭐 SNS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식후에 인제 당 스파이크가 치면 인제 잠이 쏟아진다. 뭐 아무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 있다. 자꾸 당긴다 하시면은 이제 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하는데 인제 고거는 인제 이 증상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턱대고 이 증상이 있고 이제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관계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제 그 외에도 내가 또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신 중에 이제 당뇨를 진단받고 이제 인슐린 치료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당뇨 환자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뭐 다랑성 난소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당뇨랑 굉장히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제가 아까 뭐 인슐린 저항성을 우리가 보는 검사가 있는데요. 인제 우리가 호마-IR이라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검사는 저희가 인제 하면 좋고요. 꼭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당뇨 전 단계에서는 뭐 건강 검진할 때 한번 하시면 좋고 근데 대신에 제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게 진단은 아니지만 인제 이분이 치료가 잘 되는지 볼 때 저는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검사도 있다.' 하고 그냥 한번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 연소 혈당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단은 아니고요. 이걸로 저희가 진단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인제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하셔서 나의 혈당 변화폭을 한번 보시는 거죠.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인제 저희가 혈당이 오를 때는 공복 혈당보다는 식후 혈당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공복 혈당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인제 저희가 항상 당뇨인 분들에게 인제 자가 혈당 집에서 혈당을 재우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매일매일
공복 혈당만 재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마다 이제 식생활이 틀리고 뭐 체질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나만의 이런 혈당 패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식후 혈당이 훨씬 더 높고 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인제 식후 혈당도 조절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또 공복 혈당 조절 안 될 수 있지만, 너무 공복 혈당만 재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내가 하루에 딱 한 번만 인제 바늘을 찌른다고 하시면 식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다는 오히려 내가 과식했었을 때, 특히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때 측정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뭐 진단이나 치료에서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연소 혈당 측정기는 진단의 목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전 단계라든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전당뇨인 분들은 뭐 당뇨든 전당뇨인 분들들 이제 지금도 외래에서 인제 우리 고객분들을 만나면 항상 물으시는 게 "아 원장님, 내가 이 당뇨약을 끊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끊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인제 아주 연세가 많고 뭐 췌장 기능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2형 당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분들은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뭐 젊으신 분들은 충분히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DPP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연구를 보니까 이제 당뇨 고위험인 인제 성인 3,200 명을 대상으로 이제 체중을 7% 감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 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로 운동을 시켰더니 이제 한 3년 정도 추적을 해 봤더니 인제 그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이 연구는 DPP 연구는 총 3 그룹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그룹,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중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7% 감량한 그룹,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메포민이라는 뭐 다이아백스 뭐 상품명인데 다이아백스 이런 메포민, 그러니까 당뇨약을 먹인 그룹, 이렇게 3 그룹을 나누어서 인제 한 2.8 년,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인제 이렇게 추적을 해 봤더니 인제 살 뺀 그룹이, 운동하면서 살 뺀 그룹이 가장 인제 그 당뇨가 네 그 아무것도 안 한 그룹이 100 이라면은 인제 이 사람들은 당뇨가 100 명이 당뇨가 발생했다. 이 사람들은 이제 58 명, 고렇게 52 명 42 명이죠. 42명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58% 위험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은 우리가 인제 사실 당뇨를 진단받은 분들은 대부분 과체중이거나 인제 비만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중의 5에서 7%, 요거는 인제 5에서 7%, 근데 사실은 이제 10% 정도 빼라고 말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많이 빼면 뺄수록 이제 당뇨 위험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저희 고객분 환자 데이터인데요. 인제 이분은 체중의 10%를 감량했어요. 그러니까 95에서 85로 인제 뭐 대충 10% 감량을 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이런 인제 인제 이런 간 수치라든지 콜레스테롤 굉장히 이게 다 빨간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인제 맨 마지막에 보면 다 까만색이나 파란색으로 변한 게 관찰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 수치도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거는 지방간도 해결이 됐다. 콜레스테롤도 인제 콜레스테롤 다 정상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고혈압, 고지혈, 지방 감량약을 다 중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데이터는 안 들고 왔지만 많은 분들이 살 빼고 그렇게 하셨고요. 사실은 요즘에 사실은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인제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인제 그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으시면서 체중 감량하셔서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도 실제로 인제 외래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중을 빼고 하시면은 약은 충분히 줄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뺀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이나 이제 주사나 어떤 시술이나 이런 거는 한계는 있습니다. 안 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빠지는데 결국 유지하는 힘은 나의 이제 식단과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평생 관리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주에 150분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제 150분을 중강도로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 운동이 할 때에 그런 이제 심박수를 올리면서 주는 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들이 이제 일주일 내내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매일이나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요거는 이제 유산소예요. 주 150분 정도 그러니까 뭐 하루에 30분 정도. 근데 여기서 중강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빠르게 걷기 정도의 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빠르게 걸으면 약간 말할 때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뭐 그 정도의 이제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인슐린의 영향을 받는 당을 조절하는 장기 중에 근육을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은 제2의 췌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근육을 이제 키우는 방법 중에 이제 근력 운동이 있죠. 물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산소만 하지 말고 근력 운동도 하시라. 근력 운동은 주 2, 3회 정도 이제 하시면 좋다. 왜냐면 이제 근력 운동하고 나면 그다음 날 이제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재생할 시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 뭐 2-3일 뭐 하루하고 뭐 2-3일 쉬고 뭐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식단이죠. 그래서 식단은 저희가 인제 그런 정제된 탄수화물 근데 사실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뭐 밀가루죠. 밀가루 뭐 고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초가공식품 우리가 만들어진 맛 좋은 고칼로리 음식을 말하고 근데 저는 인제 고런 것도 고런 거지만 액상과당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인제 우리가 음료수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고거를 쪼금 음료수를 굉장히 좀 조심하셔라. 신경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통곡물이나 채소 뭐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저탄고지도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쉽게 설명하면 원래 우리가 인제 당뇨병 학회에서는 저탄고지보다는 인제 지중해 식단 요런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제 너무 처음에 저희가 외래에서 보면은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고객분들께서 이제 식단을 인제 엄청 결심을 하세요. 인제 "잘하시면 인제 당뇨도 끊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 엄청 식단을 관리하시는데 정말 빡세게 관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지를 못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풀만 샐러드만 드시다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너무 먹으니까 내 입에서 닭똥 냄새 나는 것 같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그냥 뭐 폭식이나 그냥 늘 먹던 대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본인만의 그래서 그 방법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제 내가 요 정도 선에서는 인제 쪼끔 허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탄수화물을 완벽하게 빼고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예요. 안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인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거지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식단보다는 우리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당을 안 올리고 그래서 요때 이용하시면 좋은 게 연소 혈당 측정기 이거를 인제 요렇게 딱 붙여 가지고 내가 요렇게 식단을 해 보니 인제 혈당이 좀 이렇게 플랫하네. 이제 평평하네. 안 오르네. 당 스파이크 안 치네. 이렇게 되면은 '아 요 정도 식단 유지할 수 있겠구나.' 계속 내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식단을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인제 당뇨가 오기 전에 인제 무증상일 때 우리는 건강검진했었을 때 정상이라 듣지만 내 몸에서는 여러 인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있고 그거는 인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인제 다른 데이터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복부 비만, 지방간, 뭐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뭐 혈압 요런 것들로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 고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당뇨약 먹기 전에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면 살을 빼시고 운동 안 하시면 운동을 하시고 또 유산소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식사를 반드시 내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 요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하면 편하시다. 그다음에 이제 또 생활에서는 식후에 이제 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이제 웬만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인이면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이제 좀 이제 회사 주변을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시면 식사 후에 뭐 아파트 단지 한번 도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뭐 재활용 쓰레기라도 이제 가지고 내려가시라 몸을 움직이시라 이게 이제 뭐 결론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예방도 그렇고요 치료도 그렇고 이 병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또 병으로부터 탈출할 때까지도 우리가 뭐 1-2주일 뭐 하루 이틀 바짝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평생 관리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식단 자체도 너무 맛있는 게 많고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집 바로 우리 문 앞으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배달되는 시대고 또 운동량을 내가 애써서 하지 않으면 하루에 뭐 2,000보 3,000보 걷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내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이게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조금 더 내가 나의 생활에 신경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마음도 부자님께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을 먹지 않고 식단과 운동만으로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자,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정답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만의 다들 이제 생활 패턴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단, 운동 하시면 되고요. 운동할 여력이 제대로 안 된다면 뭐 집에서 우리가 뭐 쇼츠 볼 때 뭐 우리가 계속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뭐 잠시 틈을 내서 그때그때 뭐 스쿼시나 뭐 플랭크나 이런 것만 해 주셔도 혈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냉철한 담비님께서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 환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위험한가요? 네, 위험합니다. 이게 사실 인제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은 혈당이 인제 사실은 이 혈당 스파이크가 저희가 인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이런 정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상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다 이런 기준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속 혈당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를 혈당 스파이크를 하는데요. 어쨌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는 우리 혈관에 우리 장기에 산화 스트레스를 줘서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제로 음료나 저탄고지 식단이 인슐린 저항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요? 제로 음료나 사실 제로 음료는 저희가 인제 드셔보시면 혈당을 올리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감미료나 이런 것들이 내가 단 음식을 땡기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탄고지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하고 좋은 기름으로 해서 저탄고지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면 비당뇨인이 항노화 목적으로 메포민을 복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DPP 연구에서도 메포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당뇨가 아니라 당뇨 전 단계인데 이제 메포민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제가 이거를 사실은 이제 사적으로 저한테 물으시면 드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좋거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메포민은 좋은 역할을 우리 몸에 좋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인제 그게 식약처에서 허가가 당뇨 치료제로만 허가가 돼서 제가 여기서는 요까지까지 yes or no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베제크 님은
제 남편이 단 음식과 달달한 음료를 매일 먹어서 당뇨가 걱정됩니다. 저희 남편이라도 걱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 보니깐요. 이렇게 사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집에서 다 치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그거 오디세우스 보면 오디세우스가 인제 자기 몸을 그 세일엔 그 지나갈 때 다 묶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다 그냥 다 없애야 돼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제 단 음식이라든지 음료를 일단 집에 있는 거라도 다 치우세요. 다 치우고 집에 가끔 보면은 뭐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탄산음료가 문제예요. 뭐 사이다 콜라 이런 거를 굉장히 물 대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인제 뭐 주스 이런 과당이 많은 주스도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다 치우셔야 돼요. 다 치우시고 생각보다 우리가 숨겨져 있는 액상 과당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애들에게 인제 잘 안 사 주긴 해요. 뭐 인제 그런 유산균 음료들 있잖아요. 음료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사실 안에 인제 성분 보면은 굉장히 액상 과당도 많이 들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고런 거는 제가 좀 빼고 그냥 아예 뭐 그릭 요거트나 맛없는 것들을 주죠. 그래서 오히려 좀 과일을 첨가해서 좀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인제 배제크님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당뇨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 치우시고 요런 인제 유튜브 강의를 한번 남편분께 보여 드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버서 님께서 "안녕하세요.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지 못하고 계속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조절하시면은 돼요. 조절하시면 최소 내가 약이 뭐 내 알에서 세 알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약을 인제 저희가 당뇨는 사실 완치는 없고요. 관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당뇨가 있지만 인제 약 먹을 정도는 아닌 관해까지는 누구나 가실 수가 있어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근데 인제 아예 2형 당뇨 중에서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췌장이 많이 이제 나이가 들고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웬만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식단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이제 체중 조절하시고 하시면은 당뇨약은 많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꼭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제크 님이 "비타민 C 많이 먹고 지방간이 사라졌다는 경우를 들었는데 그만큼 비타민 C가 효과가 좋은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제가 비타민 C를 연구하는 의사는 아니어서 비타민 C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뭐 간악회나 이런 데 가서는 저희 소화기 내과 의사에서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인제 지금 막 지방간을 해결하는 그런 약재들을 개발하고 있고 사실은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오히려 더 지방간 해결에 좋죠. 메포민이나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사실 비타민 C는 제가 사실은 이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타민 C가 지방간을 뭐 효과가 좋다 많다? 그거는 제가 지금 요런 영양제 계통은 인제 우리가 큰 연구를 이렇게 대단히 뭐 만 명, 몇 천 명 이런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인제 유의한 수준의 그런 통계 자료가 아직은 없으니까. 근데 인제 또 뭐 고농도 비타민 C 치료하시는 원장님들은 또 인제 고런 인제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사실은 비타민 C는 이런 간 기능 개선에는 인제 좋은 영향을 주실 수 있어서 뭐 크게 뭐 요로결석이나 이런 거 없는 분들은 비타민 C 저는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이거죠. 비타민 C가 인제 간에는 좋고 뭐 지방간에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지방간의 치료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현수 님 "당뇨 걱정이 없는 정상 상태인 사람도 저당 식단을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정상이라면 크게 신경 안 쓰고 먹는 게 더 건강에 이롭나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해서 정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공복 혈당을 대부분이 거의 인제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상인지 아닌지, 진짜 정상인지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정상이다.' 이런 분들도 저당 식단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도서남매맘 님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당뇨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당뇨 전 단계가 착용하는 것이 실제로 유용한가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뇨는 없거든요. 당뇨 전 단계지 당뇨는 없는데 저도 계속 이렇게 해 봐요. 6 개월에 한 번씩 해 보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혈당이 굉장히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인제 식단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높은데, 그러니까 햄버거는 되게 칼로리 높고 혈당을 굉장히 올릴 것 같지만 햄버거는 실제로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거든요. 오히려 인제 밀가루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인제 그런 달달한 음료수들이 오히려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칼로리가 낮더라도.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당뇨가 없거나 이제 전 단계인 분들은 뭐가 도움받냐면, 내가 나는 괜찮다고, 이거는 혈당을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굉장히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희수 님께서 "혈당 측정하려고 매번 피 보는 일도 쉽지가 않은데 비침수적인 혈당 측정기를 개인이 쉽게 구비하여 사용하는 거는 아직일까요?" 하시면 돼요. 지금 뭐 혈당 우리 연속 혈당 측정기 인터넷으로 다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셔서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병원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인터넷에서 주문하셔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분 인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관상동맥 스텐트 후 정기 혈액 검사 시 당화혈색소 5.7 수년간 유지 중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로슈바정 먹고 있고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계시고 한 번도 5.7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음. 근데 지금 당뇨약을 드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 고지혈증만 있으신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제가 인제 당뇨가 있는데 이제 더 낮출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인제 당뇨 전 단계인데 어 일단은 뭐 당뇨든 당뇨 전 단계이든 식후 혈당은 선생님께서 식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쿼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거나 이럴 때 더 낮아질 수 있는지 한번 연소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공복 혈당이, 저희가 70 미만은 저혈당이라 하거든요. 근데 57 인데 증상이 없으셨어요. 이거는 뭔가 있는데, 아마 저혈당까지 간다고 하면 이분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이 쪼끔 데이터가 부족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질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도가 적은 과일을 먹는 것은 혈당에 안전한가요?" 네, 안전합니다. 고거 뭐 토마토나 아보카도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거니까 드셔도 됩니다. 제로 음료는 저는 뭐 혈당은 안 올리지만 계속해서 인제 저희 뇌에 단 음식을 땡기게 하는 그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은 안 하고요. 만약에 그런 탄산음료가 먹고 싶으시면 그냥 탄산수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가자 님께서 "당화혈색소는 5.5 인데 58 세시고 당뇨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높은 편 아닌가요?" 이거는 이 정도면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좋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고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잘 조절하고 계신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40대 후반 남자분이시고요. 2 년째 당뇨 전 단계입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네요. 혈관에 무리가 가겠죠. 당화혈색소는 5점에서 5.9 사이입니다. 이 정도면 나쁘진 않으시고요. 저희가
한번 인제 선생님께도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폭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제 만약에 살림을 사는 아내라면은 남편이 일정하게 돈을 들고 오면 좋지 어느 달은 수입이 0 원이고 어느 달은 또 많이 들고 이러면 살림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혈당이 춤을 추지 않고 쪼끔 이렇게 이렇게 일정하면은 우리 몸의 조절이 편하고요. 특히 인제 자꾸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혈당폭이 커지면은 우리 장기가 대응하는 그 반응이 인제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만 보고는 저희가 정확하게 인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일상생활을 해 보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최소 3 일에서 1 주일 정도 나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고 인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이제 일명 당 스파이크가 왔는지, 그러면은 뭐 식사를 하고 바로 누웠는지 아니면 식단이 문제인지.' 이제 요렇게 파악을 하셔서 인제 '아 내가 이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너무 오르니?' 이제 그 음식은 인제 최대한 줄여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만 가지고는 인제 평균이니까 쪼금 무리가 있고요. 당뇨 전 단계지만 한번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어느 정도 또 체질도 있거든요. 유전적인 것도 있어서 만약에 걱정되시면 아예 그냥 뭐 경동맥 초음파라도 한번 하셔서, 왜냐면 경동맥 초음파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금식 없이 가셔 가지고 여기 인제 경동맥에 초음파만 이렇게 대 보면 내막의 두께를 알면은 저희가 그래도 이거 갖고 뭐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맥경화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고 정도 한번 해 보시면 연속 혈당 측정기랑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해 보시면 쪼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홍지마 님께서 "췌장 꼬리 쪽 반절제하였습니다. 삶에서 당뇨가 올까요? 5년 지났는데 현재 당화혈소는 5.3 입니다." 이게 지금 세홍지마 님께서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예요. 실제로 인제 어떤 췌장 혹 때문에 암이든 혹이든 해서 이제 췌장을 인제 잘라내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당뇨가 오시거든요. 당뇨가 이제 진단 받으시는데 세홍지마 님께서 아직은 굉장히 당화혈소도 잘 유지가 되고 굉장히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당뇨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일반인 이제 그러니까 췌장을 절제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내가 이제 그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뇨가 올 확률은 다른 분들보다 높지만 '무조건 당뇨가 온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관리 잘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관리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사실은 지금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이런 당뇨를 주제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